네, 자, 우리 산문의 형식 이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산문의 형식도 운문 형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더 많은 긍정 발문일 때도 선지 먼저입니다. 왜? 선지를 먼저 안 읽으면 나도 모르게 또 줄거리 읽고 감동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형식 문제다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뭐지? 막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지를 끊어 읽으며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떤 목적과 효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지문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장면 특징 파악하면서 그 우리가 원하는 형식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에 정지하고 그 효과가 획득이 된지 본다. 요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쓰이는 개념어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이유 있는 문학선지 개념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요 개념어를 한번 볼게요. 주요 개념어. 여기서 편집자의 논평, 서술자의 개입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거든요. 아까 언제 그랬어요? 아까 편집자의 논평, 서술자의 개입, 고전 산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래도 이 선지가 고전 산문에 자주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질 않고 문제만 푸는 사람은 오개념이 생기기 쉽거든요. 왜냐면 연역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하니까요. 그러니 일반화 진술, 즉 어떤 선지 개념어의 정의를 배우고 예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문제를 풀면서 예시를 모아서 개념을 성립해. 그러니까 잘못 성립할 때가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의 논편이 뭐예요? 그러면 고전에서요.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뭐뭐하지 아니하리오요. 이렇게. 그럼 그것만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고전에도 나올 수 있고 현대에도 나올 수 있는데 빈도가 고전에 높은 건 예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가 기록이 된 게 많아서예요.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될 때 진행자가 있었겠죠. 이야기 전달자. 돈 받고 이야기해주고 전기수. 이런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그대로 기록이 된 것 때문에 아무래도 고전 산문에 많은 것이지 현대 산문에 편집자의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날 때 빈도가 고전에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이 서술자와 편집자라는 것 자체가 누구냐? 주인공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전달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야기 전달자가 만약에 1인칭 주인공이면 내가 내 사연을 얘기하겠죠. 내가 내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진술과 인물의 진술이 구별이 안 되죠. 그러면 1인칭일 때는 저 개념어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인칭에는 없는 말이죠. 자, 그래서 고전 산문엔 1인칭이 없거든. 고전 산문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다. 예, 그러니까 고전 산문에서 더 많이 보는 거야. 근데 현대 산문엔 몇 인칭이 많아? 1인칭이 많아. 근데 1인칭에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의 논평이랄 게 없어. 왜? 내가 내 얘기를 하거든. 이해되죠? 자, 그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자, 3인칭엔 뭐가 있어요,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작가 관찰자가 있죠. 작가 관찰자는 이 인물들의 속마음을 몰라요. 관찰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추리소설. 그래서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 딱 추리소설이에요. 예, 근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전능. 그러니 얘네 마음속도 알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도 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아. 근데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거든. 전지전능의 전지예요. 예, 그래서 개입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 편집자가 원래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인 전달을 넘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서술자나 편집자가 하는 일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달이거든요. 그 전달 이상의 일을 할 때 그때 논평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메모할까요? 전달 이상의 일을 한다. 전달 이상의 일을 한다. 전달 이상의 일을 한다. 자, 그러면 전달 이상의 일에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전달만 하면 되는데 인물을 평가할 때. 인물 평가. 잠깐만. 분필이 너무 짧아. 인물 평가. 원래도 악필인데 더 못 쓰겠네. 자, 인물을 평가할 때 인물평. 자, 그 다음에 사건평.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죠? 뭐 예를 들어 심청이를 살려줘야지 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건에 대한 평가, 사건에 대한 의견.
원래 벼락 맞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은 의문형 아니니? 서리법이나. 왜 그렇게 생각해? 마땅한 일이다. 주거 마땅하다. 이런 것들도 다 되거든? 그러니까 서술자가 저 새끼 주거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전달 이상의 짓이잖아. 되거든. 문장 어형이랑 상관이 없어. 근데 자신들이 봤던 문장을 외우는 거지. 개념을 몰라서. 예, 그런 것들을 5개념을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건 외평이 있어. 사건 바깥의 평가. 이게 뭐냐? 대표적인 예시가 그 여자네 집이라는 박안서 작가의 어떤 소설이 고1 때 배우는 소설이 있어요. 필수 작품이죠. 거기 보면 만드기와 곱단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자, 그래서 만드기와 곱단이. 그래서 둘이서 그 마을의 마스코트였는데 그때 이제 여자 아이들이 작은 항아리를 물 항아리를 지고 다니는 건 되게 흔한 일이었어. 그러면 저고리가 짧으니까 겨드랑이와 가슴이 나오는 일이 흔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슴이 여성의 가슴이 그냥 모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야한 게 아니었어. 그때는 뭐가 더 얇게? 배꼽 보이는 게 더 야한 거였어. 안 보여.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지금. 자, 어쨌든 그래서 배꼽 위에 있다고. 자, 어쨌든 근데 어쨌든 배꼽이 더 야한 거고 겨드랑이나 가슴이 보이는 거 아무 데서나 이제 부인네들이 가슴을 내놓고 아이 젖을 먹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진술이 나와요. 곱단이가 이렇게 항아리를 지고 있다가 만드기가 저 멀리서 오니까 어머나 하고서 그 항아리를 깨트리는 게 나아 방구리를. 근데 그거를 깨트리는 것 자체가 원래 가슴이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 만드기를 보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 만드기를 좋아하는 거였지 막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그때 당시 여성의 가슴은 모성 상징이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만드기와 곱단이 러브라인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성적인 기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근데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춘향전에서는 춘향이가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막 옥중가를 불러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춘향이 이렇게 슬프게 울부짖는데 나는 어제 신방을 차렸으니 그러면 좌상 처분은 어찌하리? 이게 뭐냐면 지금 관객 여러분 저 괜찮을까요? 제가 춘향이의 슬픈 심정을 전달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창자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사건 외평이에요. 사건과 무관한 얘기를 한다. 아주 특이한 거지. 이런 것들이 다 논평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시점과 거리. 여러분 아까 전에 시점 4개 얘기했죠. 1인칭 주인공, 관찰자.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전지적 혹은 3인칭 관찰자. 그 거리 개념은 이런 시점들이 각각 자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 그리고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 그리고 뭐 독자와 인물의 거리 이게 있어요. 삼각형으로 제가 그려서 해드리는 거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1인칭 주인공이죠. 자기가 서술자잖아요. 그럼 인물과 서술자의 거리랄 게 없죠. 자신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제일 먼 게 뭘까요? 서술자랑 독자가 먼 거. 서술자는 전달하는 자죠. 근데 전달하는 사람이 정보를 조금 주면 전달하는 사람이 정보를 안 줘. 그러면 우리가 막 추리를 해야 되지. 그러면 독자들이 힘들지. 그게 서술자랑 독자가 안 친한 거야. 그게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먼 거지. 관찰자잖아. 관찰자가 멀지.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이론이죠. 자, 그 다음 단일 구성, 복합 구성, 순행 구성, 역행 구성. 단일 구성은 사건 하나, 순방향. 그 다음에 복합 구성. 사건이 여러 개. 액자식이라거나 외화, 내화가 있거나 옴니버스, 피카레스크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순행, 역행은 자 순방향으로 사건이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것과 얘는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는 거. 액자식은 외화, 내화 있다 그랬죠. 액자식은 무엇 중에 하나, 복합 구성 중 하나. 사건이 속, 겉 있으니까. 이럴 때 주제를 담당하는 건 내화 주로. 자, 그러면 액자식의 대표적인 예시들이 뭐가 있어요? 구운몽은 꿈. 그래서 꿈도 액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에 들은 이야기. 이거 이제 운영전. 그래서 전에 들은 사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설 속의 소설. 병신과 머저리. 예, 이런 작품이 있죠. 예, 욕한 거 아니야. 소설 이름이다. 예. 이청준 작가 소설. 아, 참. 자, 그 다음에
옴니버스 피카레스크도 복합 구성 중 하나지. 얘네들은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사파식 구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여러 개가 연결될 때 옴니버스와 피카레스크의 차이는, 옴니버스는 어때요? 옴니버스는 사랑과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랑과 전쟁은 주제가 같지. 근데 매화 이야기가 다르죠. 인물도 다르고. 예, 그게 옴니버스라면, 그 옴니버스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과 전쟁, 러브 액츄얼리, 다 옛날 거다. 요즘 거 뭐 있어? 새드 무비, 또 뭐 있어? 요즘에 옴니버스형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자, 그리고 피카레스크식이 시트콤이에요. 시트콤은 매화 주제가 바뀌죠. 근데 인물이라든가 환경이 같죠. 예,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자, 이 중에 공시에서 형식에서 가장 많이 묻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직접 제시, 간접 제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빈도, 출제 빈도로는.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말하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간접 제시는 대사나, 그러니까 대화, 그리고 행동, 인물의 대화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기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장면적 제시라고 말하죠. 아주 짧게 했어요. 근데 예시를 보면서 수업하는 거는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 자, 그러면 문제. 자, 여기에도 모르는 개념은 있을 수 있어. 봐봐요. 자, 먼저 끊으면서 1번 의식의 흐름 기법.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은 1인칭 주인공에만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자, 맞아요? OX 하나 더 가능하거든. 자, 1인칭 주인공 혹은, 자, 1인칭 주인공이 아닌데 1인칭 주인공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중 특이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제한적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는 원래 인물이 셋이면 셋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근데 셋의 마음을 다 아는데도 일부러 덕기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3대처럼. 자,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 제한적 기법을 썼을 때 의식의 흐름 기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이 돼요. 근데 의식의 흐름 기법을 따르면 우리 의식은 어때요? 시간 순서대로 생각해요? 아니죠. 과거 예상도 많이 하죠. 미래를 상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깨지거나, 특징 시간의 흐름 깨기. 시간의 흐름 깨면 역순행이라 하지. 역순행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일관되게 해요? 아니면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건 일관성이 떨어져요. 사건이 일관적이지가 않아. 그러면 사건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지. 머릿속에서 굴리는 사건이. 그러면 복합 구성이 절로 된다고. 복합 구성.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이상의 날개라든가 박태원의 구보씨 1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여러분, 여기서 사물의 외양 묘사는 주로 성격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객관적 묘사라고 했어. 그럼 예를 들어 그녀의 머리는 검었다. 이거는 객관적 묘사가 맞지만 그녀의 머리는 반물결처럼 검다. 그러면 객관적 묘사가 아니야. 반물결 같은 애서 이미 걔한테 뿅 간 게 나와. 그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3번 잦은 장면 전환의 장면은 시간 5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다 옮겨져야 되는 게 아니야. 시간만 바뀌었어도 되고 공간만 바뀌었어도 돼. 시간 5월 공간. 그 다음 잦은은 몇 번일까요? 눈에 보이는 지문 안에서 잦은이라고 하면 몇 번? 2회 이상. 2회부터야. 근데 이런 질문 하는 사람, 선생님 딱 2번 밖에 안 바뀌었는데요. 그런 기준 자기한테 있으면 안 돼요. 다양한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랬죠. 다양의 반대말이 단일이라 그랬지. 잦은은 2번부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그러면 체험 몇 개 이상? 2개부터. 네, 2개부터. 그 다음에 5번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1인칭 주인공 아니면 뭐 해야 한다? 3인칭 전제적 작가의 제한적 시점이. 그죠? 자, 그러면 지문 볼까요? 지문이 어땠나? 자, 지문을 보니 시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이거 했고,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했는지. 그러면 여기서 나라는 게 없거든. 그래서 시우의 내면을 따라가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대화가 나와요.
이 일은 사모님, 부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130의 사건을 무마하도록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처지에 돈 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건이 하나 있어. 자, 이 일은 사건이야. 근데 돈과 관련돼.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건에 돈이 얽혀 있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돈 보고 환장하는 저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사무장도 말 좀 골라서 하시오. 같은 말이라도 환장이 뭐요? 사무장도 이걸 명심하시오. 운전순의 가족이 저쪽인 거야. 운전순의 가족에게 어떤 돈을 주고 이 일에 대한 해결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 사장님, 사모님 내가 사무장을 통해서 130에 어떤 사건의 처리를 운전순의 가족에게 떠넘기는구나.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도와주게끔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돈을 잘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구나. 되게 고마워하는 척을 하면서 뭔가 떠넘기는 거잖아 지금. 자, 중량 밑에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해도 1년 미만 징역에 감옥 갈 일이었어. 그죠? 그리고 2년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소가 기각이 되고 형이 확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누구에게 집중돼 있어 중략 뒤에? 위에는 여러분 위에 부분에 여러분 이 문제에선 안 물어봤지만 우리 훈련합시다. 이렇게 대사로 보여줄 때가 간접제시예요. 위에 중략 위에 간접제시 이 부분은 서술자가 시우에게 집중해가지고 직접 제시하는 중이에요. 여긴 직접 제시. 아까 나온 개념어 적용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시우에게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어. 시우는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것 같았어요. 억울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도 돈에 어두워 자기를 속여 이용한 것 같아서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어. 시우는 억울하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인물의 마음에 집중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서술자가 처음으로 인물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얘가 초점인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 그러나 종우형의 면회가 있고부턴 그는 한결 새 희망을 얻었다. 자, 그가 시우지. 자, 새 희망을 가지게 됐어. 밑줄로 따라다녀. 시우를 따라다녀. 시우야 130에 또 150만 원을 더 받았어. 그럼 180만 원 받았네. 네가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야. 여긴 또 대사가 나오죠. 그쵸? 그럼 이 부분은 또 간접 제시야. 그래서 어떤 지문이 직접만 하거나 간접만 하는 건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시우가 초점인 건 똑같죠. 종우가 나와서 말을 하지만 이걸 시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지금 초점이거든요. 자, 이 대사에서 형이 시우야 너가 감옥 갔다 와서 고생 좀 하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아니? 그러면서 고마워.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되잖아. 예. 그래서 여기서 간수의 귀를 피해 종우 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함께 울었다. 시우는 형의 눈물을 봤어. 그래서 이 감옥 생활 이겨내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겨내자. 마음을 바꿔먹은 거죠. 자, 그 다음 오늘 아침 여기서 한번 끊어줘. 장면이 바뀌는 위치예요. 장면이 바뀌는 부분. 그러면 중략 위에 중략 뒤에 한번 그리고 여기 한번. 오늘 아침 안착지로 떠나게 되자 마음이 설레는 것도 시우예요. 아침밥도 걸렀고. 그게 공복과 더불어 너무 추웠어. 그래서 시우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이고. 이 부분엔 괄호. 이거는 내면 의식이에요? 아니면 진짜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연방 떨며 중얼거렸다. 독백이야? 시우의 독백. 이 밑에는 그 감방 동기들이 하는 얘기. 어우 추워 막 이러면서 막. 자,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가 시우 귀에 다습다의 밑줄. 원래는 이 감방 생활이 너무 싫고 억울하고 죽고 싶었을 때 저 사람들 다 누굴 죽이고 왔나, 쟤네들 뭔가 막 무섭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도란도란 하는 말도 내가 여기서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습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못 버티겠어 막 이런 생각. 자, 여기에 젊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기 더 추울걸. 자, 그는 토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긋 웃어 보이곤 다시 쇠창살 밖으로 눈을 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시우는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여러분 여기 쭉 끝까지 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아? 시우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이 나오나 감정이 나오나. 근데 보면 다른 사람은 대사는 나와요. 행동이나. 다른 사람은 대사나 행동이 나오지만 시우에 대한 진술처럼 감정이 안 나와요. 그럼 이거는 3인칭 전체적 작가의 제한적 시점이 맞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부터 이미 파악이 끝났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무의식을, 여러분 사건이 존재하죠. 시우의 의식대로 이렇게 과거에 뭐 어제 종우형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일관적인 이 형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일관된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지만, 근데 여기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무의식을 드러내는 게 말이 되나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뭘 따라가는 거야? 의식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선지를 보자마자 개소리인 걸 알았어야지.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서 의식을 알아야지. 어떻게 무의식을 알아? 그죠? 뒷절 X. 그래서 여기서 시우의 심리는 알 수 있지만 서사의 일반적 전개를 깨고 의식의 흐름을 따른 것은 아니고, 그리고 무의식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 2번.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외양 묘사가 없어요. 거기에 이 부분은 있죠. 종우형의 검게 탄 얼굴. 요 정도인데 그게 사실성을 강화하기 위한이라기보다 오히려 시우가 그 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강화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잦은 장면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장면이 2번 이상 전환된 건 맞아. 자, 근데 뒤에 뭐래요? 긴박한 분위기 X. 이게 장면이 바뀌면서 사건이 갈등이 점점 증가돼야 돼. 근데 갈등이 해소되는 중이야. 시우 내면에서.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종우형이 왔다 가고 나서. 자, 그 다음 인물의 다양한 체험을, 여기 시우 한 명의 이야기죠.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체험이랄 게 없고, 사파 형식이라는 게 옴니버스 피카레스크 얘기야,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옴니버스 피카레스크 할 때 이야기가 나열된다고 사파라고 한다 그랬지. 삽입한다 이야기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이죠. 시우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답 5번.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자, 이번에 끊어읽기를 하는데 1번 보수적 관점 끊고 동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끊고 비판한다. 여기서 여러 가지면 2가지 이상이며 보수적 관점에서 여러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지 2번 비유법, 열거법 각각 나와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 역시나 2개 이상. 그 다음에 서술자의 적극적 개입. 여기서 물어볼게. 그러면 서술자의 적극적 개입과 소극적 개입이 다를까? 이 출제자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서술자의 개입이 있기만 하면 돼요. 개입이 있는데 이건 적극적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OX를 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건 어디까지나 수식이야. 이런 게 비슷한 게 뭐 있냐면 비문학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랬을 때 선생님 사례가 나오지만 구체적이진 않은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적극적이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야. 서술자의 개입 중 적극적 개입과 소극적 개입을 나누지 않거든. 자, 그러면 지문을 볼게요. 이때 요런 고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선지 먼저 보고 들어갔는데요. 선지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문 볼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지문 읽고 선지 볼 때 다시 지문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에 안 되죠. 5개가 다 기억날 리가 없죠. 우리가 4개를 보겠지만 어쨌든 2개? 하나? 이 정도만 미리 찾아도 아예 선지를 미리 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든요. 근데 점진적으로 늘어요. 하다 보면. 중요한 건 낯설어도 시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좋은 방법이 아니면 버리셔야죠. 그래서 나 이런 얘기를 해. 낯선 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안 하던 방식은 나빠? 여러분 하던 방식으로 끝까지 올라간 게 거기 아니야? 지금 해오던 방식을 유지해서 거기까지 간 거잖아. 근데 지금의 성적이 마음에 안 들면 뭔가 잘못됐다 바꿔야지. 근데 바꾸는 건 낯설어서 나빠? 제겐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게 또 더럽게 많아. 어? 선생님 제가 펜터치를 안 해버릇하고 문제를 푸는데 그걸 고쳐야 될까요? 안 고치면 하던 대로 하고 하던 점수 받는 거야. 그죠? 그러니
내가 익숙한 방식을 해서 거기까지밖에 못 갔으면 뭔가를 바꿔야 더 나아지는 거죠. 이게 운동선수랑 똑같은데. 운동선수가 스타트를 할 때 달리기 하는 선수가 스타트 포즈가 있다고 해봐요. 나 발가락을 여기까지 힘을 줘야지. 저 끝까지 힘을 줘야지. 아치를 살려야지. 발바닥에 아치를 살리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때 자기가 스타트 포즈로 그 포즈로 1000번을 연습을 해도 최대 단축해도 그건 거야. 그럼 내가 스타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그걸 고쳐봐야죠. 그럼 처음에 낯선 포즈를 하면 이전보다 기록이 더 안 좋겠죠. 과도기엔. 그래서 그 과도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다들 발전해도 최대 발전 폭이 뻔한 것을 유지한단 말이야. 독해에선 그게 되게 문제죠. 예. 그래서 수능에서도 제가 재수생들 만났을 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능에서 국어 등급을 2등급 맞거나 3등급 맞은 사람들한테 한 얘기인데요. 지금 2등급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1등급이 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 너가 2등급인데 이유가 있어. 아파? 너 진짜 성실한 애들한테 하는 얘기야. 너가 좀 노력을 덜해서 2등급을 맞았다고 생각해? 최선을 다했는데 2등급을 맞았으면 바꿔야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야, 뭔가를. 그러면 노력의 양이 부족했으면 양만 더 해. 근데 그게 맞아? 난 더 이상 고3일 때만큼 열심히, 그러니까 성실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보다 더 잠을 줄이거나 그보다 더 많이 국어에 투자할 수 없는데 그런데 1을 받고 싶으면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을 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를 수정하기 때문에 3이 뜰 수도 있는 거죠. 중간에 모의고사 때. 그럼 중간에 3이나 4를 찍고 딛고 올라와야죠. 그래야 1이 되는 거지. 근데 1을 유지하면서 2부터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고치겠다는 거잖아. 그럼 자기가 2인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고치지 않고 양치기를 더해서 1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1등급과 2등급은 천재 차이가 있거든요. 수능에서도. 예, 그래서 공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충분한 훈련을 했다. 충분히 문제를 많이 풀었다. 근데 나로서는 했다. 그렇다고 국어를 뭐 20시간 할래?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 어쩌려고요. 국어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은 그 이상 드릴 수 없는데. 그럼 세월이 부족한가? 정말? 세월이 부족한 걸까? 방법이 틀렸으면 더 오래 걸리고 일시적으로 더 틀리는 그런 시기를 딛고 그 방법을 몸에 익혀서 발전을 더 해야지. 근데 늘 하던 대로 하면 발전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다 까먹었지, 단지. 자,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짝반짝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2개 이상 나왔고. 자, 체크. 소리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선지를 보세요. 이제 선지로 내려가 있대. 찾았으면 내려가.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2개 이상 나왔고 변모된 시대상. 그러면 여기 나오는 소리들이 도시적이고 발전된 근대적인 소리면 되는 거야. 어때요? 맞죠? 전차, 인력거, 도회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몇 번 지워? 3번 지워. 보자마자 지워요. 자, 그 다음. 이것은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 잘 된다. 이 모든 소리가 합쳐져서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다. 서울은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밑줄. 비판적 태도. 자, 종로나 남대문에 서서 말소리가 아니 들릴 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해야 한다. 그러나 불쌍하다. 밑줄. 서울 장안에 사는 30여만의 흰옷 입은 사람들의 동그라미. 여러분 이게 환유예요. 환유. 흰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잖아. 인접성의 비유. 환유입니다. 환유는 비유법이죠. 아까 전에 소리 열거됐죠. 그럼 열거법과 비유법이 있죠. 몇 번 선지입니까? 몇 번 선지? 2번 나왔지. 주제의식을 표출합니다. 자, 비유법으로 우리 하얀 옷을 입은 민족들이 더 발전해야 돼. 열거법. 이렇게. 자, 그래서 2번 지우고. 자, 그러면서 이 소리와 상관이 없다. 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듣고 기뻐할 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 자체 여기 대사 있어 없어? 이게 다 대사지. 그럼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이거 누가 말했어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있어요? 없죠. 이 생각을 누가 해요? 이 부분만 잘라서 냈잖아. 그러면 여기서 자 1인칭 주인공이 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제적 작가 시점인데 초점화된 인물이 나라고 언급되지 않은 어떤 인물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서술자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서술자가 뭐 한 게 맞아? 개입을 한 게 맞아. 근데 이게 서술자가 아니라 인물의 속생각이다. 인물의 내면 묘사다. 그러면 서술자의 개입이 될 수 없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4번을 두고 4번의 뒷절 보세요. 작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니까 아 작가 자신의 그럼 여기서 뭐만 안 나오면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뭐만 안 나오면 돼?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구보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만 안 나오면 돼. 이건 구보 씨의 생각이다. 작가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안 나왔으면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의 지시 표현이 없으면 이건 작가 자신의 생각이 맞지. 맞죠? 자,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이 얘기를 누가 하는지 명시적인 사람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럼 작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제시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1번. 1번이 답이에요. 다 지웠잖아요? 보수적인 관점이에요? 진보적 관점이에요? 이 사람. 네.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너무 쉽지? 이건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 중 내용에 치우쳐서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에 A와 B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럴 땐 A 보고 선지 A 관련 보고 B 보고 B 선지 관련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설은 안 돼. 여러분 비문학이나 그런 건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운산문은 안 돼요. 문학은 안 돼. 자,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A 파트가 의미가 생기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B 파트의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 읽고 대응한다. 아시겠죠? 자, 다만 표현상의 특징 문제이기 때문에 선지에서 1번 인물 간 갈등. 갈등엔 세 가지가 있어요. 인물 대 인물, 인물 대 사회, 인물 대 운명. 이게 외적 갈등. 그리고 아예 내적 갈등이거나. 그래서 외적 갈등의 세 가지 중 하나 인물 간 갈등. 그 다음에 2번 어린 시절과 어른이 된 후. 이게 한 사람의 시각인데 시간차가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3번의 방언. 4번의 의식의 흐름. 이렇게 하고 A, B 다 보고 합니다. 자, 그럼 지문 볼게요. 자, 머리를 숙이고 있던 나는 조금 눈을 치켰더. 나 동그라미 잡으세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속눈썹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아직 40살도 안 된 나이에 어머니는 노인 티가 나고 있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전쟁 나고 서너 해 사이에 나이를 곱절로 먹은 듯. 자, 윤기 흐르던 탱탱한 산결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몇 살도 안 된 어머니를 바라보는 40도 안 된 나이에 어머니를 바라보던 때예요. 자, 어머니는 손수건에 물코를 풀고 말을 이었다. 길라미 동그라미 나잖아. 세월이 남았지? 그러니 악심을 묻고 살아라. 중략 점프 네 힘으로 돈벌이를 해보면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 거다. 초년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내가 동그라미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옹이 박힌 말이었다. 이런 거를 뭐 설명하는 건 내용적인 거니까 어머니의 삶의 고통이 묻어있는 조언이었다. 자, 그 다음 지금 생각해보면 체크. 그럼 여기서의 지금은 언제냐? 현재고 서술의 시점, 서술 시점. 그러면 저 위에는 언제냐? 어릴 때였다. 그러면 시간차에 대한 선지가 있었어요. 몇 번 선지? 2번이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2번 답이죠. 답이야. 그러면 끝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다. 시골로 내놓은 망아지로 지내며 초등학교에서나 근근히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는 그런 궁리를 해두었다. 해서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고자 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답 2번. 자, 그 다음 예제 볼게요. 자, 다음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먼저 볼게요. 자, 선지에 1번 장면의 빈번한 전환 몇 번 이상? 2번 이상 끊고 과거와 현재를 병렬 배치하여 끊고 여러분 여기서 병렬은 나란이에요. 그러면 과거 나오고 현재가 바로 나오고 사실 이거를 병렬 배치 안 하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서술할 때. 그냥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추리 과정을 통해 그 다음에 인물 간 대화를 통해 끊고 그 다음에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끊고 이렇게 하고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이 좀 길죠. 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젊은이는 사내가 새를 사주지 않는 데에 대한 원망의 기색은 손톱만큼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실 내용 문제가 아니잖아요. 표현상의 특징이야. 하지만 사건의 파악을 못하면 또 대답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만 젊은이는 그는 될 수 있도록 사내가 난처해질 소리들만 골라서 사내를 괴롭게 몰아붙였다. 젊은이는 사내가 괴롭게 만들었다. 자, 그리하여 결국 사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거는 젊은이의 생각.
자, 그 다음에 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아드님이 시골에 궁전 지어놓고 영감님을 모시러 온대요. 그는 때때로 새를 사러 들어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그렇게 무참스럽게 사내를 비웃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멘트는 누가 친 거야? 젊은이가 친 거지. 그러면 젊은이가 누구를 비아냥거리는 거? 사내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거. 어디만큼 왔나 고개만큼 왔지. 영감님은 사내를 이르는 말. 젊은이가 영감님은 날마다 효자 꿈에 행복하시죠. 비아냥. 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젊은이와 누구의 갈등이 있어? 젊은이와 사내의 갈등이 있지. 여기선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 있죠. 하지만 선지 없는 거예요. 선지는 없지만 이런 게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야.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는 젊은이의 공박에, 그가 누구예요? 사내. 사내는 젊은이의 공박에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주위를 외면해버리곤 했다. 젊은이가 정 그를 못 견디게 하면 차라리 그 젊은이가 가엾어 죽겠다는 듯 그를 한참씩 보았다. 한숨을 쉬고 말이지. 하면서도 사내는 좀처럼 젊은이의 새 가게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 그럼 그에게 아직도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의 별표. 그에겐 아직도 할 일이 있었다. 아, 이 정도로 사람을 구박하면 그 가게를 떠나야 되는데 왜 안 떠나냐. 그걸 밝혀나가는 거죠. 할 일이 있었대요. 녀석들에게 모두 새를 사야, 그래도 녀석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한 마리씩 새를 살 수 있어야 사내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녀석들의 물음표. 녀석들? 누구한테 새를 사줘야 된다는 거지? 녀석들 물음표. 자, 그는 아직도 가막소 안에 있는 친구들을 잊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바로 나오네. 가막소 안에, 감옥 안에 있는 친구들을 잊어서 안 된다고 생각함. 그들을 위한 새를 사야 된다고 생각해. 그 가엾은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지 않고 혼자 여기를 떠날 수 없다. 그들을 위해서 새를 사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는 그저 지금 당장 새를 사는 일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새를 사려고 했는데 달갑지가 않아. 왜냐? 새를 사도 전날처럼 즐겁지 않았어요. 왜냐? 안 나오고 계속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게 하죠. 이런 게 추리 형식이에요. 예. 그래서 하지만 사내는 그것도 그저 빌어먹을 잠자리 악몽 때문일 거라고 변명했어요. 내가 왜 새를 사기 싫지? 아, 이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새를 사야 되는데, 이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걸 해도 신나지 않지? 자, 그래서 자, 밤마다 그를 괴롭혀대고 있는 빗줄기 꿈만 꾸지 않으면 다시 즐겁게 새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도대체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지는 악몽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리고 그 빌어먹을 새들이 왜 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 잡혀 들어오는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계속 추론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지? 공원의 새들을 잡아다가 파는 게 그 새가게야. 그 새가게에서 이 영감님이 새를 계속 사서 그래서 자꾸 방생하는 거야. 풀어주는 거야. 그 풀어주는 행위가 감옥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gat혀있는 걸 풀어주는 게. 만약 예를 들어 감옥의 동료가 7이야. 그럼 나는 새를 7마리 사서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랬는데 풀어줘도 자꾸 잡혀오는 거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끄덕끄덕 하셨죠? 그럼 뭐해?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근데 시험장에는 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 여러분들은 뭐만 캐치하면 되냐면 그거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궁금하네 이게 어쩌자는 거지. 그거를 내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글이 추리형이라서 그렇다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그 사내 자체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잖아. 그리고 새들이 왜 다시 돌아오는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사내가 계속 생각을 하죠. 그게 인물의 추리 과정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빗줄기가 아직 사내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빗줄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새들을 몰이를 해서, 그래서 새들이 원래 이게 빛을 따라서 움직이잖아. 그렇게 해서 새를 잡는 거죠. 그게 드러나요, 여기. 후루룩. 그래서 사내는 이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담뱃불을 붙이는데 그 불빛 쪽으로 새가 들어오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새가 자신을 풀어줬던 새라는 걸 알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빛 쪽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것에서 아, 결국에 왜 놓아줬던 새들이 계속 다시 잡혀오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찝찝해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사람도 그쪽으로 가면 죄를 저지르는 걸 알아. 근데 알고도 그게 유혹적이어서 그쪽으로 가서 죄를 저지른다고. 그 얘기를 새에 이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문제 푸는데 필요 없다고요. 네. 이 문제는 뭐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결국에 뭐만 물어봤어? 그가 새들이 왜 계속 자꾸 잡혀 돌아오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과정이야.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지문을 왜 골랐는지 아세요? 수많은 수능이나 평가원이나 EBS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걸 골라서 보여드린 건 공식 기출은 좀 이제 우리가 내일 풀 거예요. 공식 기출은. 공식 기출이 아닌 것 중에 고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대부분 형식 문제인데 내용에 매몰이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어마어마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작품을 만났을 때 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념적인 진술이 많은 예를 들어 광장이라든가 이청준 작가의 이런 소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식 문제인데 내용에 매몰돼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시간을 버려요. 이 문제가 대표적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이유가 없고 이 사람이 새가 왜 잡혀 돌아오는지를 그죠? 알아나가고 있고 나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문제가 묻지 않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문 분석을 하려고 들어요. 근데 지문 분석은 언제 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 작품이 다시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작품을 외우려고. 그래서 그냥 고전 운문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운문 그리고 산문은 고전 산문, 현대 산문 가릴 거 없이 그런 것들을 묻는 말에 대답하기 위한 도구로 이 재료를 내놓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이 재료 보고 얘기해봐. 이런 거지. 미리 알고 외운 대로 대답해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기출은 너무 쉽다는 거. 그래서 기출만 가지고 훈련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국어는 기출이 가장 많이 변한 과목이다. 그거예요. 자, 그래도 내일 기출을 볼 거예요. 그 내일 기출을 보고 시간이 나면 제가 내일 이제 연습 문제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는 원래 제가 다음 주에 볼 수 있게 메가 공무원 유료 강좌 자료실에 연습 문제 촬영분은 올리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내일 4시간 할 때 너무 빨리 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수록 기출 문제 풀려면 풀어 오셔야 속도 따라갈 수 있어요. 풀어 오세요. 다 못 풀겠다 그러면 일단 시까지라도 풀어와야 돼. 아시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2시에요. 문제 풀어오세요.